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동현이고 오늘은 에이지스트에서 모두콘 2018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모두의 연구소라는 것을. 그래서 모두의 연구소는 모두 모여서, 말 그대로 모두 모여서 함께 연구하는 자유형 사립연구소라고 할 수 있고요. 서울에 위치해 있는데 김승일 소장님을 필두로 해서 지금은 되게 많은 랩들이 있어요. 연구실도 뭐 예전에는 아마 드론 가지고 했던 연구실도 있었던 것 같고 바이오메디컬 관련해서도 했던 연구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AI 관련된 랩이 제일 많은 것 같고, 뭐 IoT 쪽이라든지 뭐 그쪽 분야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335 모여서 랩에서 각자 운영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플립스쿨이라고 해서 좀 딥러닝에 대한 어떤 강좌라든지 이런 것도 그 플랫폼화 시켜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배울 게 되게 많고, 흔히 말하는 어떤 페이스북의 어떤 셀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꽤 이쪽에서 많이 연계해서 강좌를 어떤 교육을 하시기도 하고 랩을 이끌어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콘이라는 거는 이 모두의 연구소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열었던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연구 성과도 발표하고 딥러닝 컬리지라고 그 나름의 어떤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일개의 어떤 졸업 작품, 그리고 어떤 튜토리얼 세션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제가 홈페이지 사이트를 써놨는데 모두콘.kr 2018 여기 가시면은 타임테이블이 이렇게 쭉 있는데 몇몇 발표에 대해서는 발표 자료도 공개해놨고 발표 영상도 제공을 해놨어요. 뭐 제가 오늘 발표할 뒤에 말할 그 네이버의 하정우님의 발표는 발표 자료도 있고 발표 영상도 있고요. 또 뒤에 있는 민규식님 같은 발표는 자료는 있는데 영상은 없기도 하고요. 뭐 김승일 소장님의 어떤 튜토리얼도 있는데 이거는 자료도 있고 영상도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강좌마다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리뷰하려고 하는 발표는 키노트 스피치였던 클로바 AI 리서치 하정우님의 발표랑 한양대학교 현재 박사과정이신 민규식님의 발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었던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자료는 이 두 분의 발표 자료, 이 두 분은 다 발표 자료도 공개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료를 기반으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정우님이 발표하셨던 네이버 클로바 AI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이버도 어디서 들어봤고 라인도 어디서 들어봤고 클로바 AI도 당연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좀 저마다의 역할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색 시장이라고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분홍색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게 지금 구글이 검색 시장 1등을 차지한 지역이고요. 결국은 거의 전 세계를 다 먹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유일하게 구글이 1등이 아닌 곳이 전 세계적으로 세 군데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러시아의 얀덱스, 그 다음에 중국의 바이두, 그리고 한국의 네이버. 이 세 군데가 지금 검색 시장에서 그래도 그 국가에서 아직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밑에 있는 라인 메신저를 보면은 그래도 라인은 일본 지역이라든지 동남아 지역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네이버랑 라인이 여러 시장에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럼 클로바 AI는 뭐 하는 곳이냐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AI 어시스턴트 플랫폼이고, 이 어시스턴트 플랫폼으로 네이버랑 라인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로바의 약자는 클라우드 베이스드 버추얼 어시스턴트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고, 클로바 AI에서 지금 관심 있게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좌측 하단에 있듯이 facial recognition, reading, 이 부분이 약간 뭐 텍스트 리딩 같은 분이 얘기하는 거고요. hearing, learning, speech, vision, language까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면 이제 비전, 스피치 레코그니션과 신데시스, 레코멘데이션, 그리고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요 네 분야를 지금 가장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로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그 접근법은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모델 리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중에서 그날 발표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들었던 네이버의 기술 한 세 가지 정도를 조금 요약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OCR 부분인데요. 광학 문자 인식이라는 연구 영역입니다. 마침 어제 이활성님께서 그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이 발표는 2018년에 그 하정우님이 발표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연구 논문화 중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마침 어제 이활성님이 이 논문이 CVPR 2019에서 발표하게 됐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CVPR 2019에 나올 내용이고, OCR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텍스트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검출하는 영역인데, 지금
이 중간 그림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잠시만요. 지금 이런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커브드가 있는 영역도 있는데 이런 거를 다 이제 문자로 잘 찾아내더라고요, 검출을. 뭐 마찬가지로 뭐 요런 그림에서도 봐도 이제 약간의 커브드가 있는 부분도 문제없이 잘 찾아낸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그 글에 있는 말을 좀 보자면은, 저희 논문은 글자 영역 검출에 관련된 것으로 기존의 방식들과는 다르게 개별 글자별 위치 그리고 글자 간의 연결성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글자를 검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일단 페이스북에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련된 내용은 CVPR에서 다룰 것 같아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OCR에서 중요한 거는 디텍션은 이제 문자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는 거라면, 이제 찾아냈으면 그게 무슨 문자인지 인식하는 게 이제 레코그니션 단계입니다. 그래서 검출한 텍스트를 인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말을 하기를 이제 우선 이제 OCR 분야를 말을 하자면 데이터셋의 종류 자체는 엄청 다양해요. 보니까 요것들이 이제 다 데이터셋의 종류들인데 밑에 있는 숫자들이 셋의 그 개수거든요. 데이터셋의 개수. 그러니까 종류는 다양한데 각각의 셋에 대한 어떤 개수는 좀 적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가 어떤 단순히 깊은 딥러닝 구조를 넣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네이버 팀에서 지금 OCR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탑 랭크 1을 모든 분야에서 다 찍고 있거든요. 해마다 뭐 OCR 관련해서 컴페티션이 열리면은 그 이활성님이 함께한 팀이 거의 1등을 다 찍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찍을 수 있었는지를 얘기해 보니까 이 각각의 구현된 모든 거를 네이버에서 직접 다 구현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뭐 CRNN 같은 이런 논문이 여기에 대해서만 테스트한 거를 그냥 아카이브에 올리고 말았다라고 하면은 이걸 똑같이 다 구현해서 요 모든 곳에 대해서 다 테스트를 직접 다 돌려봤대요. 그래서 이 테이블 빈칸 빵꾸난 거를 이제 다 메꿔 놓고 본인들이 연구를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제 1등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모든 걸 다 구현해서 모든 환경에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네이버 팀에서 하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첫 번째로 당연히 정확해야 되고요. 정확도로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데이터셋에서 다 1등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도는 당연히 높아야 되고, 두 번째로 체크하고 싶은 게 이제 빠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뭐 한 100초 걸려서 하나 알려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밀리세컨드 이미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벼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약간 모바일 환경, 모바일 폰에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OCR이었고, 이제 비디오 AI 이 부분이 사실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조금 졸릴 수 있으니까 잠을 깨봐요. 지금 이 영상 블랙핑크 영상인데 지금 4개의 영상 차이점 뭔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멤버가 4명인데 그 4명 각각을 중심에 두는 영상을 찍은 거예요. 흔히 요즘에 이제 팬덤들이 직캠 찍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니까 그걸 이제 찍는 걸 한 건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상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그냥 영상이었는데, 이제 각각의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센터로 두는 영상 4개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팬들은 그룹 자체도 좋아하지만 개별 멤버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오토캠이란 기술은 전체 샷 영상으로부터 각각의 개별 멤버를 센터로 하는 직캠을 만들고 싶은 기술인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들어갈 기술이 엄청 많아요. 보면 이제 동선 자체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트래킹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퍼스널 리아이덴티피케이션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포즈 에스티메이션도 들어가야 되고, 페이스 레코그니션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기술들이 되게 많은데 기존에 알려진 뭐 가장 좋은 기법들을 막 조합을 해봤더니 오토캠 그렇게 만들었을 때 한 30% 정도의 정확도밖에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클로바 내에서는 이걸 좀 더 최적화도 시키고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하니까 한 90% 이상의 정확도를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좀 어려운 이유는 실제 어떤 무대 영상이나 아니면 연습 영상이나 보면은 이제 다들 옷도 비슷하기도 하고 다들 사람도 그냥 비슷비슷하게 이제 꾸며서 나오기도 하고요. 안무 동선도 보면은 일렬로 섰다가 뭐 땅바닥에 굴렀다가 막 이러니까 이제 동선도 겹치고 이래서 그걸 찾는 게 되게 어려운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걸 했다고 하고, 지금 이거 블랙핑크는 4명이니까 되게 간단했지만 트와이스 뭐 9명 이런 거 할 때 이제 죽어난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트와이스도 성공적으로 잘 보여줬고, 그래서 이 오토캠에 관련해서는 지금 서비스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V라이브라는 데 가면은 오토캠 서비스가 이미 돼서 각자 만든 G캠 하고 있고, 뭐 당연히 그 전 세계 요즘 뭐 K-팝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전 세계 팬들이 다들 엄청 좋아한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힘들어하는 게 기술은 만들었는데 이게 저작권 문제 뭐 이런 게 겹쳐 있다 보니까 함부로 영상을 막 만들어 올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이슈가 있다라는 거였고, 오토캠이 있다면 이제 오토컷도 하나 있어요. 이것도 딱 보고 조금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전체 영상에서 이 방탄소년단이 지금 찍은 영상인데, 여기서 지금 뭐 각각의 멤버들에 대한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은 1분 30초, 한 3분 10초 뭐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팬들은 마찬가지로 개별 멤버도 좋아하는데 예능이나 어떤 버라이어티 쇼는 1시간 방송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최애 멤버는 한 10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최애만 보고 싶을 때라고 해서 그러니까 1시간 분량에서 그 멤버만 나오는 영상만 조합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따로 저장해내는. 그래서 이게 오토컷이라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 이제 하정우님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은 아까 봤던 그 오토컷이든 오토캠이든 보면은 이제 뭐 퍼스널 리아이덴티피케이션 뭐 이런 기술이 들어가는데, 대학원에 있는 연구실에서 맨날 하는 얘기는 CCTV로 범인 잡는 거 밖에 이제 얘기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사회 필드로 나와보고 하면은 이제 범인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일이다, 기업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좀 같이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좋겠어서 같이 얘기를 넣었고요. 다음은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Superior Style Transfer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스타일 트랜스퍼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데 거기서 얘기를 들은 것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맥스 플레잉의 기존에 많이 쓰는데 맥스 플레잉은 애초에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안한 거는 웨이블렛 플레잉을 이용해서 기존의 정보를 다 살려내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영상으로 스타일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했던 거를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이제 클로바 AI에서 한 거거든요. 그 옆에 있는 세 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거는 다 약간 뭔가 인위적이죠, 조금은. 뭐 하늘도 되게 막 하늘스럽지가 않고 바다도 좀 중간중간 마치 모자이크한 것처럼 처리가 되어 있는데 반해서 맨 끝에 있는 클로바 AI의 기술이 조금 더 되게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진짜 그림처럼 원래 그랬던 그림처럼 좀 스타일을 보여준다라는 거였고, 마찬가지로 하나 더 보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이런 이미지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비디오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디오에 관련된 부분은 그 발표 영상을 바로 그냥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스타일 트랜스퍼 하면은 이미지에 대해서만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비디오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비디오에서 스타일 트랜스퍼의 첫째는 일단 무조건 포토 리얼리스틱 되고, 두 번째는 들쭉날쭉거리면 안 돼요. 들쭉날쭉거리면 비디오로 바꿨을 때 보기가 클릭커가 심해서 보기가 굉장히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원본이고 스타일 사진으로 석양 사진을 넣었을 때 훨씬 석양 이미지가 강해지죠. 그런데 별로 화면 팀이 별로 없죠. 그래서 비디오에서도 별 그 아티팩트 없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모델을 만들었다. 네, 여기까지가 네이버를 봤을 때 제가 좀 재밌게 봤던 부분에 대한 정리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발표드릴 부분은 민규식님,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 박사과정이시고요. 이분이 발표하셨던 나만 알고 싶은 논문이라는 제목의 발표였습니다. 사실 제목부터가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나만 알고 싶다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뭐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되게 여러 개 말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 딱 한 페이퍼만 딱 설명해 주더라고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그 페이퍼 하나로 민규식님이
2018년도에 SCI 페이퍼 하나랑 국제학회를 2편을 썼대요. 그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그걸로 이제 재미를 좀 많이 봤다라고 해서 이제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논문이고, 지금 제 밑에 하단에 써놨는데, 최성준 박사님께서 지금 에드위스의 어떤 강의 자료 같은 거 많이 올려놓으셨는데, 거기에 그 강의 자료 중에 한 발표가 마침 이 논문과 같은 내용을 또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참고해서 발표 자료에 넣었습니다. 첫 모티베이션이 뭐냐면요.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딥러닝이나 이런 모델이 엄청 고도의 성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풀리지 않는 사건, 사고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을 먼저 보면은 테슬라 자동차가 그 사고가 났던 부분인데,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이게 사고가 왜 났는지를 보니까 밑에 트럭에 이제 빨간색 타원형으로 보인 부분인데, 그 부분은 박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늘이 그냥 비쳤대요. 그러니까 이 은색 표면에 하늘이 비춰졌는데,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보기에는 그냥 열린 공간으로 본 거죠. 하늘이 비쳤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달려든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옆에 있는 거는 예전에도 막 신문 기사도 많이 나오고 문제 있다고 좀 얘기 나왔는데, 이제 흑인 분들의 그림에다가 이제 고릴라라고 표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때 제 기억에 이게 구글 포토였던 것 같은데, 그때 엄청 물이 일으켜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uncertainty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한테 좀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엠니스트 이런 건 이제 CNN 이용해서 뭐 거의 정확도 100% 나오는 모델 우리 잘 만들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엠니스트 0에서 9로 학습한 딥러닝 모델 진짜 잘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인풋으로 갑자기 C를 주는 거예요. 그럼 아마 예상하건대 이 모델은 0이라고 아마 답변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0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C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여태껏 학습을 안 해봤던 녀석인데 그냥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거다라고 말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문제가 커지면 어떤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앞에 보였던.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모티베이션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논문이 딥마인드에서 쓴 논문입니다. Simple and Scalable Predictive Uncertainty Estimation using Deep Ensemble라고 해서 아카이브에는 2016년에 올라왔고요. 2016년 12월, 2017년 립스에서 발표된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예전에 봤던 민 교수님의 발표를 기억을 되짚어보고 이 페이퍼를 다시 읽어보면서 발표자를 준비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디스커션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특징이 있다면 세 가지의 특징이 가장 크게 있는데, 넌 베이지안이라는 것과 앙상블 모델을 사용했다는 것과 어드버셔리어 트레이닝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논 베이지안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이거는 이제 최성준 박사님께서 발표했던 자료에서 일부를 발췌한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이런 페이퍼들이 다 uncertainty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관련된 논문들이래요. 이 강의 자체가 2018년인가 2017년에 했던 강의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었고, 되게 앞으로 이쪽 관련해서 연구 분야가 많아질 것 같다라고 최성준 박사님 그랬어요. 근데 요 한 8편 중에서 보자면 거의 다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기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은 아무래도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좀 접근을 해야 uncertainty를 estimation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지금까지 잘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 BNN이라고 표현하자면 기존의 uncertainty 평가는 주로 BNN을 이용해서 수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 BNN의 문제점이 있다면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에 비해서 트레이닝 과정에 좀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산량도 좀 많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딥마인드에서 제안한 이 논문에 같은 경우에는 BNN 쓰지 말고 그냥 non 베이지안 기법을 쓰자라고 했고, 대신에 앙상블로 넘어가보자 라고 해서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나 하이퍼 파라미터 변경이 거의 없어 구현도 쉽게 하고, 하지만 성능이 좋게 만들어 보자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자면 그냥 제가 이 논문 읽어보고 쭉 코드도 다시 한번 짜보니까, 짜져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냥 평소에 우리가 쓰던 모델 그냥 쓰면 돼요. 거의 뭐 베이지안 뉴럴 넷이라는 걸 새로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평소에 쓰던 거를 조금만 변경만 하면은 바로 언설턴티 추정을 위한 구조로 적용이 가능하더라 라는 게 제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그러면 어떻게 추정할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앙상블 모델을 사용한다 라고 제안을 해놨는데, 앙상블이 이미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왼쪽에 있는 모델처럼 그냥 모델 하나를 가지고 아웃풋 뽑아내는 게 아니라
우측의 그림처럼 여러 개의 모델을 가지고 각각의 아웃풋을 뽑아낸 다음에 뽑아낸 아웃풋들을 가지고 또 하나의 최종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인 거죠. 뭐 보팅이 될 수도 있고 민 값을 구할 수도 있고 뭐 썸을 구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각각의 모델에서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뽑아내고 민과 베리언스를 뽑아내고 그거를 조합하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조는 뭐냐면은 앙상블로 여러 개의 모델을 사용하는데 그 각각의 앙상블 모델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해왔듯이 아웃풋 y 자체를 내는 게 아니라 y를 표현할 수 있는 파라미터인 평균값과 분산을 내뱉는 게 가장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아웃풋만 조금 바꿔주면 이제 지금 여기서는 그림으로 예제로 5개의 네트워크 모델을 썼다고 나오는데 5개의 네트워크 모델에서 각각의 민값과 베리언스 값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이 5개의 값들을 조합해서 최종 평균 U, 그리고 최종 평균 시그마를 구하는 것이 이제 uncertainty에 대한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스 펑션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BS, Brier Loss Score라고 얘기를 했고,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써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상 뭐 위에 먼저 클래시피케이션 먼저 보자면 말은 스코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로스 펑션이라고 저는 그냥 느껴졌어요. 그냥 표현만 이제 스코어, 마치 점수의 개념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로스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그 델타 부분은 실제 레이블링의 원핫 인코딩 벡터, 그러니까 뭐 01000, 뭐 그냥 이런 벡터 값인 거고요. 엠리스트로 따지자면은 100000 이러면 이제 숫자 0이라는 의미가 될 테고 010000이 된다면은 뭐 숫자 1이라는 의미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p 세타 이게 이제 우리가 추정한 아웃풋에 대한 어떤 벡터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차이 값의 민 스퀘어드 에러를 구하는 것이 이제 로스가 될 거고 이 로스 값을 이제 여기서 스코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자체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게 아마 다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리그레션 파트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리그레션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원래 싱글 밸류 아웃풋을 내버리죠. 그러니까 x 값을 하나 줬을 때 y 값은 무엇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게 나오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로스 펑션을 보통 구할 때는 mean squared error로 MSA를 썼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말 그대로 uncertainty라고 불확실한 정도를 표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안한 방법은 mean과 variance를 둘 다 뽑아내고 로스 펑션 여기는 또 다른 방향은 뭐 스코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고요. 로스 펑션은 이제 NLL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아래에 있는 식처럼 쓰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이제 adversarial training 부분인데요. 이거는 없어도 된다고 해요. 그 논문 자체에도 써있는 말인데 옵셔널한 부분이고 뭐 하면은 리마크에 써있듯이 그냥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다 라고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상관은 없다. 근데 여기에 썼던 방법이 지난번에 이제 준우님이 발표해 주셨던 내용과 거의 같은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오히려 여기는 이제 트레이닝에 더 넣어야 된다라고 집어넣은 건데 이제 준호님도 아마 이 그림을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판다라고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네트워크라면 잘 찾아낼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특수한 노이즈를 추가하고 인풋에 넣었더니 사람이 보기에는 판다가 그 자체 그대로인데 그 아키텍처,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 보기에는 이제 긴팔 원숭이라고 답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 노이즈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난번에 준호님 말하기에는 이런 게 이제 보안 이슈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노이즈를 잘 넣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개인정보나 이런 거를 좀 스킬해 나갈 수 있는 위험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 논문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어그먼테이션 시키면은 좀 더 로버스트하게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 펑션이 로스 값이 점점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노이즈를 추가한 데이터셋을 X'을 했을 때 이 X'까지 같이 집어넣어 버리자. 그래서 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약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판다라는 것 대신에 엠리스트로 예제를 두자면은 숫자 3이라는 이미지가 있을 때 여기다 입실론 값을 노이즈를 막 집어넣으면은 이제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보기에는 한 5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지금까지의 논문들은 이제 성능을 무조건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게 3이다, 이게 5다, 뭐가 뭔지만 정확하게 학습을 시켰다면은 이제 여기서는 불확실한 정도도 같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3이지만 5처럼 생겼을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약간 좀 혼돈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같이 줬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을 보자면 되게 간단해요. 그냥 결국은 이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지금 3번 라인을 보면은 large m개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냥 반복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반복해서 맞으면 평균 구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개 해서 평균 구하는 거고 뭐 미니 배치 구한 다음에 어드버셔리얼 이그젬플을 옵셔널로 생성하거나 말거나 한 다음에 그냥 네트워크 파라미터 학습. 그래서 여러 가지 리절트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로 클래시피킨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mnist와 not mnist를 가지고 한 테스트인데 여기서 먼저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일단 여기 앙상블 이 부분이 이제 당연히 본 논문이 제하는 부분이고요. MC 드랍아웃은 보니까 이제 기존에 만들어졌던 uncertainty estimation 기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방법보다 우리 앙상블이 더 좋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선 쓴 그냥 대조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했던 그 adversarial example을 그냥 랜덤하게 그냥 노이즈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마찬가지로 AT 부분, adversarial training을 비교하기 위한 그냥 비교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 이제 파란색으로 있는 그래프를 보자면은 mnist로 학습시킨 네트워크에다가 nist 데이터를 똑같이 집어넣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 그래프는 엔트로피 밸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엔트로피 그냥 쉽게 생각하자면 엔트로피가 0이라는 건 이제 불확실하지 않다. 이건 무조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은 앙상블을 하든 뭐 MC 드랍아웃을 하든 mnist로 학습한 거에 대해서 mnist로 테스트한 거가 뭐 정확도가 몇이 되든 간에 상관없이 일단 이건 확실하게 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다라고. 불확실성이 없다. 이제 밑에 있는 이 부분 보자면은 mnist로 학습을 하고 not mnist로 테스트를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보일 거예요. 먼저 MC 드랍아웃을 보자면 여기도 이제 앙상블을 여러 개로 늘려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썼을 때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숫자로 학습한 모델에다가 C라는 이미지를 줘도 이건 확실하게 뭐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뱉어 버린 거죠. 하나만 썼을 때는. 하지만 이제 5개나 10개로 넘어가면서 불확실한 정도로 이제 조금씩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0이다라는 부분에 여전히 큰 피크 값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이제 MC 드랍아웃의 약간 한계점을 보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앙상블 쪽을 보자면은 한 개만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가 들어오더라도 이건 0이다라고 그냥 이건 확실해라고 말하는 반면에 5개나 10개 이제 평균을 점점 취해가면서 이건 0인 것 같긴 한데 좀 불확실한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뱉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요거에 대한 얘기를 뒷부분을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mnist가 아니라 개와 개가 아닌 사진들에 대한 얘기인데 왼쪽도 마찬가지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개로 학습하고 개로 테스트한 거 보면은 거의 다 이제 0을 찍고 있죠. 엔트로피가 0. 그러니까 불확실하지 않다. 거의 다 무조건 확실하다. 라는 반면에 개로 학습하고 non-dog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면은 이게 또 앙상블의 네트워크 개수가 1개부터 5개로 늘어남에 따라서 엔트로피 값이 점점 오른쪽으로, 즉 값이 점점 커지는 게 보이죠. 불확실성이 좀 더 크다라고 이제 점점 찾아가는 게 보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maximum predicted probability로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소프트맥스 단에서 나왔을 때의 최종 확률값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도그즈에서 도그즈로 가면은 뭐 당연히 이거는 예측값이 거의 1에 가깝겠죠. 그냥 그렇게 할 테지만은 이제 도그즈에다 논도그즈로 하는 순간 1에서 점점 왼쪽으로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 확률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그레션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이제 여기가 리그레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 empirical variance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원래 기존에 쓰던 MSE를 로스 펑션으로 쓰는 그냥 기존의 네트워크고요. 이거를 앙상블 5개를 한 모형이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거는 이제 여기서 제안한 대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로스 펑션으로 한 덴서트 네트워크를 하나만 썼을 때 그리고 그 옆에는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썼을 때까지 그리고 여기는 딥 앙상블을 5개 마찬가지로 이제 덴서티 네트워크를 5개를 앙상블을 했을 때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empirical variance 5개랑 딥 앙상블 5개인데 그림을 보자면은 리그레션 모델로 이제 파란색 라인은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고요. 이제 이 네트워크 모델이 관측한 값은 빨간 점만 관측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노이즈가 약간 섞인 것만 이제 관측을 하고 여기서 해야 될 건 이 파란 라인을 추정을 하는 게 여기서 할 일인 거죠. 그리고 이 회색 음영 부분이 이제 얘가 예측한 predicted mean과
평균값과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같이 표현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맨 첫 번째부터 한번 보면은 이제 있는 데이터셋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잘 학습을 한 것 같아요. 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되게 좁게 잘 학습을 하지만은 이제 잘 몰랐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요. 이제 덴서트 네트워크를 하나를 썼을 때는 이제 조금 비교적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딥 앙상블 5개를 썼더니 우리가 이미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많아서 예측이 좀 잘 된 부분은 거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없이 잘 예측을 하고, 그에 반면에 데이터셋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조금 크게 주면서 이 범위 내에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좀 다른 레그레션 모델이 주어진 그라운드 트레스가 조금 더 복잡한 모델인데, 마찬가지로 엠피리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이런 부분은 거의 다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뭐 버퍼로 표현해야 되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자체가 되게 낮게 설정되어 있고 그냥 예측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딥 앙상블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크게 잡아준 거죠. 언설튼한 부분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에 반해서 좀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좀 작게 잡으면서 요 안에 값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준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 모델을 보자면은 X값이 들어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존의 레그레션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모델을 끝나고 여기에 그냥 Y값 하나 나오고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Y값을 그냥 바로 예측한 게 아니라 이 Y가 가질 만한 민값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같은 부분은 좀 트리키하게 코드 구현한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포지티브 해야 되잖아요. 그 민값은 뭐 음수일 수도 있지만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베리언스는 무조건 이제 포지티브 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값이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익스포넨셜 같은 값들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익스포넨셜 같은 거 하나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 계산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민규식님의 GitHub 주소를 제가 남겨놨는데 본인이 직접 구현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구현해놓은 코드, 클래시피케이션도 구현해놓으셨고 리그레션도 구현해놓으셨으니까 아마 코드 보면은 바로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클래시피케이션 그림 몇 개만 좀 더 가져왔는데 좀 이해가 안 가셨을까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엠리스트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엠리스트로 테스트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위에 부분은 이제 앙상블 네트워크 5개의 앙상블 결과고요. 밑에는 앙상블 아니라 그냥 하나만 가지고 한 결과예요. 이 부분 보면은 그냥 마지막 소프트맥스를 그냥 평균 구했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국 첫 번째 문제 이건 9라고 했고 앙상블이든 싱글 넷이든 다 9라고 예측했고요. 프로버빌리티도 한 90% 이상 거의 100% 가깝게 다 예측을 잘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알겠지만은 1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 앙상블을 쓴 빨간색이든 싱글을 쓴 파란색이든 거의 다 답은 당연히 다 맞췄고, 그리고 프로버빌리티도 확신값도 되게 매우 높게 소프트맥스 값이 높게 나타나요. 그에 반면에 이제 엠리스트로 학습을 하고 not 엠리스트로 테스트를 하는 부분인데, 싱글 부분을 먼저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내가 배운 거는 숫자밖에 없으니까 어떤 문자열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소프트맥스 값은 무조건 1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쉽게 생각하자면. 그래서 다 틀렸어요. 당연히 다 틀렸지만은 문제는 다 틀리면서 확신의 정도가 100%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 확률로 4야, 100% 확률로 6이야. 이런 게 이제 파란색 부분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요 부분, 앙상블을 보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5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앙상블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는 요 첫 번째 문제를 보고 4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네트워크는 5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네트워크는 0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5개가 서로 다른 대답을 내놓았을 때 그 값들을 평균 구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아웃풋이 10개밖에 없으니까 이미 배운 게 엠리스트 0에서 2밖에 없으니까 답은 다 틀렸을 거예요. 당연히. 답은 다 틀렸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프로버빌리티가 값이 엄청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기에 첫 번째 문제가 4인 것 같은데 그 확실한 정도는 한 0.4 정도야 라고 이제 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uncertainty에 대한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드콘 2018 제가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하자면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2개밖에 말을 안 했지만 되게 재밌는 발표 많았어요. 다른 것도 많았고 느낀 점이 있다면 좀 많이 반성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스트에 있어서 내가 많이 고여있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람들이 다 대학원생이 아니거든요. 학부생들도 있고 혹은 뭐 그냥 기업에 계신 분들도 하고 계시고요. 막 별별 분들이 다 와서 하고 있어서 열정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자체가 일단 되게 활력이 넘치고 좋았고, 열정만 가득한 게 아니라 좀 잘했어요. 다들 퍼포먼스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학교에 있는 레인포스먼트 러닝 그거 다 어렵다고 안 하는데 왜 여기는 뭐 그냥 다 하네? 막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일단 재밌으니까 끼어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배울 점이 많았고 반성할 점이 많았고, 하지만 그래도 좀 2018에서 좀 아쉬웠던 점, 조금만 더 욕심을 낸다면은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이게 자료라든지 영상이 뭐가 올라온지 얘기를 좀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미리 알려줬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제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발표 자료가 뭐가 뭐 퍼블릭하게 오픈될 예정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그날 다른 발표를 받겠죠, 아마 최대한. 그래서 좀 더 여유롭게 다른 발표도 좀 즐겨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좀 여유롭게 진행되지 않아서 아쉬웠고, 발표 자료는 무조건 다 공개된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발표 자료 공개가 안 된 발표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진 좀 찍다가 사진 계속 안 찍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못 얻게 된 발표 자료들이 생겨가지고 그게 좀 아쉽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완전 연구소는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스트 같은 곳은 아니다 보니까 무거운 토크랑 가벼운 토크가 막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제목만 봤을 때는 좀 되게 어려운 주제를 다룰 것 같아서 갔더니 너무 가볍게 끝내버리고, 좀 쉬운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갔더니 이제 막 온갖 수식이 다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학회라면 차라리 어떤 일정한 수준으로 쭉 갈 텐데 이게 발표자에 따라서 너무 수준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가볍고 무거운 정도가 그게 좀 어려웠고, 끝에 써놨듯이 이게 약간 연구 학술 대회랑 기술 개발 커뮤니티 그 중간 어딘가라서 이게 모든 발표를 잘 즐기기가 조금 어려웠다라는 점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재밌었고, 아마 예상하기에는 2019년에도 보드콘이 열릴 것 같은데 여기서도 좀 재밌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